서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인공 조명 아래 강남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태성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로 인해 숨막힐 듯한 열기에 휩싸여 있었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모여든 이 화려한 연회장의 중심에는 태성그룹의 젊은 회장 강민혁이 서 있었는데 그는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쥔 제왕처럼 오만하고 당당한 태도로 주위를 압도하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이탈리아산 수트는 그의 건장한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으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가 가진 막대한 부와 권력을 실감하게 했으나 그의 곁에는 조강지처인 한서연이 아닌 화려한 붉은 드레스를 입은 모델 최유라가 팔짱을 낀 채 요염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 시선 속에는 경외감보다는 당혹감과 은밀한 비웃음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강민혁만 모르고 있는 듯했다. 본처가 엄연히 존재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연녀를 대동하고 나타난 것은 상류 사회의 불문율을 깨뜨리는 파격적이고 무례한 행동이었으나 민혁은 주변의 시선을 즐기듯 유라의 허리를 더욱 단단히 감싸 안으며 보란듯이 귓속말을 속삭였다. 최유라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사람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즐기며 마치 자신이 이미 태성그룹의 안주인이 된 것 마냥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고 그녀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샹들리의 불빛을 받아 날카롭게 빛나며 주위 사람들의 눈을 찌를 듯이 번뜩였다. 그때 웅성거리던 연회장의 소음이 일순간 잦아들며 입구 쪽에서부터 무거운 침묵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태성그룹의 실질적인 안주인이자 강민혁의 아내인 한서연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최유라처럼 화려하거나 노출이 심한 드레스를 입지는 않았지만 깊은 밤바다를 연상시키는 짙은 네이비 컬러의 벨벳 드레스를 입고 단정하게 빗어 넘기 머리로 우아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서연의 등장은 소란스럽지 않았으나 그녀가 내뿜는 차갑고 지적인 아우라는 순식간에 연회장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고 사람들은 홍해라 갈라지듯 길을 터주며 그녀에게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표정은 수면 아래 감춰진 빙산처럼 고요하기만 했다. 강민혁은 아내의 등장에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는데 그는 서연의 침착함이 언제나 자신의 기분을 망친다고 생각했고 오늘도 그녀가 자신의 화려한 밤을 방해하러 왔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는 짐짓 여유로운 척하며 유라의 손을 잡고 서연에게 다가갔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내에 대한 존중이나 미안함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그녀를 도발하려는 듯한 악의가 어려 있었다. 민혁은 서연이 자신을 보고 화를 내거나 질투심에 사로잡혀 추태를 부리기를 기대했으나 서연은 그저 무심한 눈빛으로 그와 유라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고 그 시선은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장난을 지켜보는 어른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서연이 다가오자 최유라는 일부러 민혁의 팔에 가슴을 밀착시키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는데 그 목소리는 지나치게 높고 가벼워서 격조 높은 파티장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것이었다. 유라는 서연을 향해 언니라고 부르며 친근한 척 다가갔지만 그 말 속에는 명백한 조롱과 자신이 민혁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승리감이 깔려 있었고 주위 사람들은 그 무례함에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서연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유라의 인사를 가볍게 무시한 채 오직 민혁만을 응시하며 오늘 파티의 식순과 주요 VIP 명단에 변동사항이 없는지 사무적인 어조로 물었고 이는 유라를 철저히 투명 인간 취급하는 고도의 심리적 타격이었다. 자신의 사랑하는 여자가 무시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민혁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서연에게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는데 그는 서연이 질투심 때문에 일부러 유라를 망신 주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귀에 대고 오늘 같은 날까지 그 딱딱하고 재미없는 표정으로 분위기를 망쳐야겠냐며 비난을 퍼부었고 집에서 얌전히 아이나 볼 것이지 왜 굳이 여기까지 나와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독설을 내뱉었다. 서연은 남편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 자리는 태성그룹의 비즈니스를 위한 자리이지 당신의 사적인 연애 노름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고 냉정하게 일갈했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태성그룹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강민혁의 공격적인 경영 스타일 뒤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치밀한 전략을 수립했던 한서연에 보이지 않는 내조가 절대적이었다. 그녀는 명문가 출신으로 탁월한 안목과 냉철한 판단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민혁이 감정에 치우쳐 저지른 수많은 사업적 실수들을 남몰래 수습해온 그림자 실세였으나 민혁은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본인의 천재적인 능력 덕분이라고 믿고 있었다. 서연은 오늘 밤 민혁이 보여주는 오만과 방자함이 극에 달했음을 확인했고 이제는 그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더 이상 막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하고 있었다. 주요 주주들과 투자자들이 서연을 발견하고는 반가운 기색으로 다가와 인사를 청했는데 그들은 태성그룹의 실질적인 브레인이 누구인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민혁보다는 서연과의 대화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혁은 그런 상황이 못마땅하여 억지로 대화에 끼어들어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려 했지만 전문적인 용어와 시장 분석이 오가는 대화 속에서 그는 겉돌 수밖에 없었고 그럴수록 유라의 손을 더욱 꽉 쥐며 불안감을 해소하려 했다. 서연은 투자자들의 우려 섞인 질문에 유려하고 완벽한 답변을 내놓으며 그들을 안심시켰고 그 모습은 민혁의 가벼움과는 극명하게 대비되어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하는 결과를 낳았다. 파티가 절정에 달하자 강민혁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창립 30주년 기념사를 시작했는데 그는 준비된 원고를 무시하고 즉흥적인 연설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업적을 자화자찬하기에 바빴다. 그는 이 모든 영광을 자신의 열정과 직관에 돌리며 곁에 있는 최유라를 자신의 뮤즈라고 지칭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는 공식 석상에서 아내를 모욕하는 것과 다름없는 충격적인 발언이었다. 장내에는 일순간 정적이 흘렀고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며 내일 아침 신문 일면을 장식할 스캔들의 탄생을 예고했지만 민혁은 술과 분위기에 취해 그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단상 아래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서연은 손에 든 샴페인 잔을 조용히 웨이터에게 건네며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음을 깨달았고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더 이상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민혁이 유라와 함께 축배를 드는 순간을 뒤로하고 조용히 몸을 돌려 출구로 향했는데 그녀의 뒷모습은 패배자의 도주가 아니라 전장을 떠나는 승리 장군의 여유로움마저 느껴졌다. 서연이 연회장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도 민혁은 유라와 웃고 떠드느라 아내가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고 그것이 그가 서연의 뒷모습을 보는 마지막 기회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호텔 로비로 나온 서연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고 차문이 닫히며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자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며 팽팽했던 긴장의 끈을 아주 조금 늦추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켰는데 그곳에는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과 함께 이혼 소송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전송 대기 상태로 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손가락을 허공에 띄웠으나 곧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힌 듯 단호하게 전송 버튼을 눌렀고 화면에는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짧게 깜박였다. 차는 강변북로를 따라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고
서연은 차가운 가죽 시트에 몸을 깊숙이 파묻은 채 멍하니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지난 결혼 생활을 주마등처럼 떠올렸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열정은 민혁의 잦은 외도와 무시로 인해 빗바랜 지 오래였고 오직 어린 아들 지호가 상처받지 않고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텨온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민혁은 오늘 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이제는 지호를 위해서라도 그 병든 그늘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왔음을 뼈저리게 느꼈기에 그녀의 가슴 속에는 슬픔 대신 뜨거운 복수심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서연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의 계획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녀는 민혁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수개월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해외 도피 자금과 신분 세탁 루트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그녀가 가진 정보력과 네트워크는 태성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기에 민혁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녀의 흔적을 쫓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부재를 깨닫고 미친 듯이 날뛸 때쯤이면 이미 자신과 지호는 그가 닿을 수 없는 지구 반대편의 낯선 땅에서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고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집에 도착한 서연은 곧장 2층 아이 방으로 올라가 곤히 잠든 아들 지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잠시 동안 말없이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는 서연에게 그 무엇보다 강력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그녀는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엄마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겠노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미리 싸둔 여행 가방을 조용히 꺼내 들었고 그 안에는 화려한 명품 대신 아이의 장난감과 필수품들, 그리고 그녀가 태성그룹에서 빼내온 민혁의 치명적인 비리 장부들이 담긴 USB가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 새벽 3시 고요한 저택을 빠져나오는 서연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미리 준비된 사설 경호팀의 차량으로 옮겨 탔다. 민혁은 여전히 호텔 스위트룸에서 유라와 함께 축배를 들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겠지만 그가 깨어났을 때 마주할 현실은 참혹한 폐허뿐일 것이다. 서연은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거대한 저택을 바라보며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전쟁을 예감했고 그것은 오만한 왕을 건좌해서 끌어내리고 짓밟힌 왕비가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복수극의 서막이었다. 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서연은 휴대폰의 유심칩을 빼내어 반으로 부러뜨린 뒤 차창 밖으로 던져버렸고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아스팔트 위로 굴러떨어지는 순간 그녀는 강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과거에 자신과 영원히 결별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아들 지호와 불확실하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뿐이었으며 그녀는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결코 굴복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며 여명이 트기 시작했고 붉게 타오르는 태양은 마치 서연의 앞날을 축복하듯 강렬한 빛을 뿜어내며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다. 인천국제공항의 일반 출국장이 아닌 철저하게 통제된 비즈니스 항공센터 SGBAC의 프라이빗 경납고에는 서연이 미리 수배해둔 걸프스트림 G652R 전용기가 거대한 날개를 펴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서연은 품에 안긴 지호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는데 낯선 환경에 놀라 칭얼거릴 법도 하건만 아이는 고열의 여파로 지친 듯 엄마의 어깨에 고개를 파묻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승무원들과 파일럿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들을 맞이했고 서연은 짧은 목목내로 답하며 트랩을 올랐는데 그녀의 표정은 망명을 떠나는 사람의 긴박함보다는 오래된 휴가를 떠나는 여행자의 침착함에 가까웠다. 고급 가죽 냄새와 은은한 조명이 감도는 기내에 들어서서야 서연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며 지호를 포근한 담요 위에 눕히고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체크했다. 다행히 며칠 전
아이를 사경으로 몰고 갔던 끔찍한 고열은 내렸지만 창백하게 질린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서연의 가슴 속에서는 민혁을 향한 증오가 시퍼런 칼날처럼 솟구쳐 올랐다. 불과 3일 전 서울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던 그 밤, 지호는 급성 폐렴으로 숨을 헐떡이며 응급실로 실려갔고 서연은 공포에 질려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었다. 당시 민혁은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최유라의 생일 파티를 열고 있었는데 서연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그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배경으로 짜증 섞인 목소리를 뱉어냈다. 아이가 응급실에 있다는 서연의 울먹임에도 그는 애들은 다 아프면서 크는 거야. 고작 감기 가지고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중에 있는 사람. 오라 가라 하지 말라며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최유라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와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는 서연의 귓가에 이명처럼 남아 그녀의 남은 정마저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았다. 응급실 복도에 홀로 앉아 아이의 링거액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서연은 그날 밤 비로소 결심했는데 그것은 더 이상 민혁에게 기대나 희망을 품지 않겠다는 차가운 선언이었다. 민혁에게 가족은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를 위한 액세서리에 불과했고 아들의 고통조차 그의 쾌락을 방해하는 소음으로 취급받는 현실을 직시하자 서연의 머릿속은 무섭도록 차갑 식어내렸다. 그녀는 그날 밤 응급실에서 밤을 새우며 스마트폰으로 스위스 비밀 계좌의 접속 코드를 활성화했고 민혁이 모르는 사이에 구축해둔 그녀만의 금융 요새를 가동할 준비를 마쳤던 것이다. 기내 좌석에 깊숙이 몸을 기댄 서연은 무릎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어 보안 서버에 접속했고 화면 가득 복잡한 숫자의 나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지난 5년 서연은 태성그룹의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민혁의 비자금과 차명 계좌들을 은밀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가 불법적으로 빼돌린 자금의 흐름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민혁은 서연이 그저 내조 잘하는 똑똑한 아내인 줄만 알았지. 그녀가 월가에서 침묵의 마녀라고 불리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출신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서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일 때마다 민혁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숨겨둔 수천억 원의 자금들이 세탁 과정을 거쳐 서연이 관리하는 유령 재단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민혁이 결혼 생활 동안 서연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적으로 증여했던 자산들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일종의 정당한 위자료 청구이자 응징이었다. 그녀는 민혁이 가장 아끼는 강남의 빌딩 소유권과 알짜배기 계열사의 지분까지도 사전에 준비해둔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통해 제3의 투자회사로 넘겨버리는 과감함을 보였다. 화면의 진행률 바가 100%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창밖으로는 어스름한 새벽빛이 물러가고 활주로의 유도등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 풍경은 마치 서연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그녀는 마지막 엔터키를 누르기 직전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지호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망설임 없이 손가락을 내리눌렀고 화면에는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와 함께 민혁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없는 경보가 울렸다. 이제 민혁이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계좌를 확인하는 순간 그는 자신이 빈털터리 왕이 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할 것이며 그 표정을 직접 보지 못하는 것이 유일한 아쉬움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는 강민혁이 숙취로 인한 두통을 느끼며 힘겹게 눈을 뜨고 있었는데 침대 옆에는 최유라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민혁은 간밤에 화려했던 파티와 서연에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언사들을 떠올리며 묘한 승리감과 쾌감에 젖어들었고 드디어 그 콧대 높은 아내를 자신의 발 아래 완전히 굴복시켰다고 착각했다. 그는 협탁 위에 생수를 들이키며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부재중 전화나 서연의 사과 문자가 와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액정에는 아무런 알림도 떠 있지 않았다. 민혁은 서연의 침묵을 그저 자존심 강한 여자의 소심한 시위 정도로 치부하며 코웃음을 쳤고 오히려 그녀가 먼저 연락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오만한 태도를 고수했다. 그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며 오늘 예정된 임원 회의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어떻게 과시할지 구상하기에 바빴지만 사실 그 회의 자료들조차 서연이 밤새워 준비해주던 것이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물줄기 아래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민혁의 모습은 곧 닥쳐올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도 모래성을 쌓고 있는 철없는 아이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민혁은 룸서비스를 주문하기 위해 호텔 프런트로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의 직원은 곤란한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고객님, 등록해 주신 카드가 정지되어 결제가 승인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민혁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뭐라고 내가 누구인지 몰라. 태성그룹 강민혁이야. 당장 다시 확인해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전산상의 오류가 아니라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뿐이었다. 그는 짜증스럽게 전화를 끊고 지갑에서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며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 시각 서연을 태운 전용기는 부드러운 진동과 함께 활주로를 박차고 힘차게 날아오르기 시작했고 기체는 순식간에 구름을 뚫고 올라가 서울의 복잡한 풍경을 발 아래 점으로 만들어 버렸다. 창밖을 내려다보는 서연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고여 있지 않았으며 그녀는 멀어지는 한국 땅을 향해 소리 없는 작별을 고했다. 안녕, 강민혁. 그리고 나의 어리석었던 지난 날들. 비행기가 고도 3만 피트 상공의 안정한 기류에 진입하자 서연은 샴페인을 한 모금 머금으며 비로소 진정한 자유의 맛을 음미했다. 한편 호텔 방에서 카드 정지 소동으로 분통을 터뜨리던 민혁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하려 했으나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급하고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지금 회사에 큰일이 났습니다. 재무팀에서 보고가 올라왔는데 해외 투자금과 주요 법인 계좌의 잔고가 모두 증발했습니다. 민혁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고 유라가 잠에서 깨어 오빠, 무슨 일이야? 라고 묻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거대한 충격이 뇌리를 강타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뉴스앱을 켰고 경제면 헤드라인에는 태성그룹, 사상 초유의 자금, 증발, 의혹, 경영진, 비상이라는 기사가 속보로 뜨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서연의 얼굴을 떠올렸으나 그 여자가 그럴 리 없어. 그럴 능력이 없어. 라고 부정하며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공포가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었고 그는 급히 옷을 챙겨 입으며 집으로 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서연을 만나서 따져 물어야 했다. 아니, 사실은 그녀가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비겁한 기대감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택시를 잡아타고 한남동 자택으로 향하는 내내 민혁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라는 기계적인 안내음뿐이었다. 그는 초조함에 입술을 물어뜯으며 창밖을 노려보았고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하고 겁에 질려 있음을 깨달았다. 택시가 대문을 통과해 현관 앞에 멈춰 섰을 때 집안은 무덤처럼 고요했고 평소라면 정원을 손질하고 있어야 할 정원사나 가사 도우미들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민혁을 맞이한 것은 서늘한 냉기와 텅 빈 거실뿐이었는데 거실 벽에 걸려있던 고가의 그림들은 사라지고 하얀 벽지만이 덩그러니 남아 그를 비웃는 듯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한서연 지호야를 외치며
2층으로 뛰어 올라갔지만 아이 방도 부부 침실도 모두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 옷장을 열어보니 서연의 옷과 지호의 물건들만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고 남은 것은 오직 민혁의 옷가지들 뿐이었는데 그 처참한 광경 앞에서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침대 협탁 위에는 덩그러니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안에는 그가 서명했던 기억이 없는 하지만 그의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이혼 합의서와 함께 서연의 간결한 메모가 적힌 포스트잇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당신이 원하던 자유야. 마음껏 즐겨. 그리고 다시는 우리를 찾지 마. 그 짧은 문장은 어떤 저주보다도 강력하게 민혁의 심장을 찔렀고 그는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내며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민혁은 그제야 자신이 서연을 잃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삶을 지탱하던 유일한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남겨진 그는 분노와 후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여 몸을 떨었고 열린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바닥에 흩어진 이혼 서류를 팔락거리며 그의 비참한 현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완벽하고 철저한 소멸이었으며 강민혁이라는 오만한 제국이 무너지는 서막이었다. 텅 빈 저택의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은 강민혁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은 현실을 부정하려는 방어 기제와 닥쳐온 재앙을 인지하는 이성 사이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합의서를 다시 집어들어 꼼꼼히 읽어내려갔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그의 숨통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느껴졌고 서류 하단에 선명하게 찍힌 자신의 인감도장은 그가 얼마나 무지하고 안일했는지를 증명하는 낙인과도 같았다. 민혁은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언제 자신이 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는데 아마도 서연이 내밀었던 수많은 사업 관련 결제 서류 더미 속에 교묘하게 끼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만이 가능할 뿐이었다. 그는 갑작스러운 분노에 휩싸여 벽에 걸린 거울을 향해 크리스털 잿더리를 집어 던졌고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거울이 산산조각이 나며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이 수십 개로 쪼개지는 것을 보며 민혁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텅 빈 집안을 공허하게 울릴 뿐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재로 향했는데 그곳에 있는 개인 금고라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스쳤기 때문이었고 만약 그 안에 보관해둔 비상금과 채권들마저 사라졌다면 그는 정말로 벼랑 끝에 몰리는 셈이었다. 서재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간 민혁은 벽 뒤에 숨겨진 금고 다이얼을 급하게 돌렸지만 평소 익숙하게 사용하던 비밀번호가 먹통이 되어 붉은색 에러 메시지만이 불길하게 깜박이고 있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몇 번이고 다시 시도해 보았지만 금고는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고 그 순간 그는 서연이 이 금고의 비밀번호조차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망치라도 가져와 금고를 부술 기세로 날뛰었으나 이내 힘이 빠져 책상 앞에 주저앉았고 책상 위에는 서연이 쓰던 만년필 한 자루만이 주인을 잃은 채 쓸쓸하게 놓여 있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같은 시각 서연과 지호를 태운 전용기는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스위스 취리히 국제공항의 프라이빗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하고 있었는데 창밖으로 펼쳐진 알프스의 설산은 서울의 공기를 회색빛 빌딩 숲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청명하고 웅장했다. 기내 안내방송이 울리자 서연은 잠든 지호를 조심스럽게 깨웠고 아이는 잠투정 없이 눈을 비비며 엄마, 여기 어디야? 라고 물었는데
서연은 아이를 꼭 안아주며 이제부터 우리가 행복하게 살 새로운 세상이란다라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고 오직 앞으로 펼쳐질 자유로운 미래에 대한 확신만이 가득 차 있었다. 비행기에서 내린 서연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벤츠벤에 올랐는데 운전석에는 그녀의 대학 동창이자 현재는 스위스 현지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조력자 제임스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임스는 서연의 짐을 받아 실으며 오느라 고생했어. 서연,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어. 강민혁이 이곳을 찾아내려면 적어도 10년은 걸릴 거야라고 안심시키듯 말했고 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차는 공항을 빠져나와 그림 같은 호수를 끼고 달리기 시작했고 서연은 차창을 열어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5년간 자신을 다참했던 질식할 듯한 공기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실감했다. 한편 서울의 태성그룹 본사는 회장의 부재와 자금 증발 소식으로 인해 벌집을 쑤셔놓은 듯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는데 주가 폭락을 우려한 임원진들이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민혁을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민혁은 엉망이 된 몰골로 회사에 나타났지만 그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시선은 예전의 경외심이 아닌 의구심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그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회장실로 직행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당장 법무팀과 보안팀 책임자를 부르라고 고함을 쳤고 책상 위에 쌓인 결제 서류들을 모조리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자신의 통제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잠시 후 도착한 보안팀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회장님, 사모님, 아니 한서연 씨의 출국 기록을 조회해 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인천공항, 김포공항, 항만까지 모두 뒤져보았지만 서류상으로는 국내에 계신 것으로 나옵니다라고 보고했다. 민혁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그게 말이 돼 사람이 증발이라도 했다는 거야. 유령이냐고 라며 책상을 내리쳤지만 보안팀장은 고개를 떨군 채 아마도 위조 여권을 사용했거나 개인 전용기를 이용해 우회 경로로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 정보망으로는 추적 불가능한 루트입니다라고 답할 뿐이었다. 민혁은 서연이 자신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깨닫고 소름이 돋았다. 그때 회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최유라가 들이닥쳤는데 그녀는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오빠 내 카드 왜 정지시킨 거야? 백화점에서 망신당해 죽는 줄 알았잖아. 그리고 오늘 저녁 예약은 어떻게 된 거야라며 쏘아붙였다. 민혁은 지금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고 아내가 사라진 마당에 고작 쇼핑 타령이나 하고 있는 유라를 보며 형용할 수 없는 환멸감을 느꼈고 그녀의 아름답던 얼굴이 순식간에 탐욕스럽고 멍청한 가면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유라를 노려보며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꺼져라고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유라는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뭐라고 오빠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야 라며 되려 목소리를 높였다. 민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책상 위에 있던 명패를 집어 던지며 꺼지라고 했잖아. 이 멍청한 년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라고 폭발하듯 고함을 질렀고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놀란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유리 조각이 튀어 유라의 발목에 생채기를 냈지만 민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겁에 질려 도망치듯 나가는 유라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그동안 저런 여자에게 눈이 멀어 진정한 보석을 버렸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밀려왔다. 그는 의자에 힘없이 기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고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스위스 취리히의 호숫가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저택에 도착한 서연은 지호의 손을 잡고 정원을 거닐며 아이에게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집이라고 소개했는데 저택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는 요새와도 같았다. 지호는 넓은 정원과 호수에서 헤엄치는 백조들을 보며 신이 나서 뛰어다녔고,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유심칩을 새로 갈아 끼우고는 한국에 있는 유일한 조력자에게 짧은 암호 문자를 보냈는데, 그것은 SAF라는 단 한 단어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강민혁은 퇴근하지 못한 채 회장실에 불 꺼진 창가에 서서 화려한 도심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풍경은 어제와 똑같았지만 그의 마음속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습관적으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칫하며 전화기를 내려놓았고, 이제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술병을 꺼내 병째 들이켰지만 독한 위스키조차 그의 타는 속을 달래주지 못했고, 오히려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어 고통을 배가시킬 뿐이었다. 민혁은 비틀거리며 서연이 쓰던 보조 책상으로 다가갔는데, 그곳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다이어리 하나를 발견했고, 그것은 서연이 결혼 초부터 작성해온 육아일기이자 가계부였다. 호기심에 다이어리를 펼친 민혁의 눈에 들어온 것은 깨알같이 적힌 지호의 성장 기록과 민혁을 위한 건강 식단, 그리고 그가 술에 취해 들어온 날의 걱정 어린 메모들이었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다. 그곳에는 그가 몰랐던,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서연의 헌신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민혁은 그제야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탱하던 뿌리였음을 절감하며 오열했다. 다음 날 아침, 태성그룹 주식은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하며 곤두박질 쳤고, 언론들은 강민혁 회장의 이혼설과 자금 횡령 의혹을 대서특필하며 태성그룹을 맹비난하기 시작했다. 민혁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준비된 원고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이는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가 쏟아지자 민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을 회피했고, 그 순간 그는 군중들 사이에서 자신을 비웃고 있는 듯한 환영을 보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과거에 오만했던 자신의 모습이었다. 서연은 스위스의 저택 거실에서 대형 TV를 통해 민혁의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화면 속 민혁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녀의 표정에는 동정심이나 연민 따위는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홍차를 마시며 이건 시작일 뿐이야. 강민혁, 당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봐라고 나직하게 읊조렸다. 지호가 다가와 엄마, 저 아저씨 왜 저래 울어라고 묻자 서연은 TV를 끄며 아니야. 저 아저씨는 이제야 벌을 받는 거란다. 나쁜 짓을 하면 언젠가는 벌을 받게 되어 있어라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주었다. 그날 오후, 검찰청 특수부 검사들이 태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들이닥쳤고, 민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들이닥친 수사관들에게 체포영장을 제시받게 되었다. 혐의는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주가 조작 등이었는데, 이 모든 증거 자료들은 서연이 떠나기 전 익명으로 검찰에 제보한 완벽한 파일들 덕분에 확보될 수 있었다. 민혁은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감촉에 몸을 떨며 끌려나갔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고개를 숙인 그의 모습은 몰락한 왕의 최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편이 비극이었다. 민혁이 구치소로 이송되는 호송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마지막으로 떠올린 것은 유라의 화려한 얼굴도 자신의 성공도 아닌 5년 전 결혼식 날 수줍게 웃던 서연의 미소였다. 그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라고 자문해 보았지만 답은 이미 그 자신이 알고 있었고 그 답을 인정하기 싫어 외면해 왔을 뿐이었다. 차가운 철창 속에 갇힌 민혁은 벽을 보고 앉아 서연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교도관의 거친 고함 소리와 차가운 정막뿐이었고 그는 그제야 지옥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후회 속에 남겨진 현실 그 자체임을 깨달았다. 한편 서연은 제임스와 함께 지호의 새로운 학교 입학 절차를 밟기 위해 취리히의 명문 사립학교를 방문했는데 교장은 서연의 우아한 태도와 유창한 불어 실력에 감탄하며 지호의 입학을 흔쾌히 허가했다. 학교를 나오는 길에 서연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이 너무나 눈부셔 잠시 눈을 감았고 그녀의 뺨을 스치는 바람은 자유의 향기를 머금고 있었다. 그녀는 지호의 손을 잡고 우리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라고 밝게 웃으며 물었고 지호는 응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라고 외치며 엄마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의 뒷모습은 긴 터널을 빠져나와 빛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처럼 평온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소트 2350 낭처 TFTCC CH은사 4 추응사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서 꼬박 48시간을 보내고 난 뒤 강민혁은 태성그룹 법무팀의 필사적인 노력과 천문학적인 보석금을 지불한 끝에야 가까스로 풀려날 수 있었는데 검찰청사를 걸어 나오는 그의 몰골은 이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턱과 그일한 눈동자, 구겨진 수트 차림에 그가 포토라인에 서자 기다렸다는 듯이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그를 눈멀게 했고 기자들은 굶주린 하이에나 떼처럼 달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회장님,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부인과 아들의 행방불명에 대해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혼이 사실입니까? 쏟아지는 질문들은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민혁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경호원들에게 끌려차 뒷좌석에 구겨지듯 태워졌다. 달리는 차 안에서 민혁은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서울의 풍경은 낯설게만 느껴졌고 옆자리에 앉은 변호사가 회장님,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여론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당분간 대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댁에서 근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조언하는 소리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연이 남긴 마지막 메모와 텅 빈 집의 잔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이 겪은 이 모든 치욕과 수모가 꾸미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휴대폰을 켜자마자 쏟아지는 주주들의 항의 문자와 협력업체들의 계약 해지 통보 메일들은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잔인하게 일깨워 주었고 그는 휴대폰을 꺼버리고는 시트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고통스러운 신음 흘렸다. 한남동 자택에 도착했을 때 집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대문을 열어주는 관리인조차 없어 변호사가 직접 내려서 문을 열어야 했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고용인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그를 맞이하던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황량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서늘한 냉기는 민혁의 뼈마디를 시리게 했고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집안 어디를 둘러봐도 서연과 지호의 옮기는커녕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마치 그들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것처럼 집은 완벽하게 타인처럼 낯설게 변해 있었다. 민혁은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끼며 주방으로 향했지만 냉장고 안에는 생수 한 병조차 없었고 평소 서연이 항상 채워두던 신선한 과일과 반찬들은 썩어 문드러진 채 악취를 풍기고 있어 그를 구역질나게 만들었다. 그는 싱크대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허겁지겁 물을 마시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의존적인 인간이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기 시작했다. 빨래는 누가 하는지, 공과금은 언제 납부하는지,
지호의 유치원 가방은 어디에 두는지 그는 집안일의 그 어떤 사소한 것 하나도 알지 못했고 서연 없이는 자신의 일상조차 유지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었다. 그날 밤 민혁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서연의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는데 텅 빈 옷걸이들 사이에서 서연이 미처 챙겨가지 못한 낡은 스카프 한 장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움켜쥐고 오열했다. 스카프에서 나는 은은한 서연의 향기가 그의 코끝을 자극하자 참아왔던 그리움과 후회가 폭풍처럼 밀려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뒤지며 서연의 연락처가 적힌 수첩이나 지호의 친구, 엄마들 전화번호라도 찾으려 했지만 서연은 자신의 모든 인간관계마저 완벽하게 단절하고 떠난 뒤였기에 그 어디에서도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숙취로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난 민혁은 국내 최고의 흥신소와 사설 탐정들을 집으로 불러들였고 그들에게 백지수표를 건네며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찾아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 데려와 라고 고함을 쳤다. 탐정들은 태성그룹 회장의 의뢰라는 점에 긴장하면서도 서연에 대한 기본 정보를 묻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민혁은 또 한 번 말문이 막히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사모님의 친한 친구분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자주 가시는 카페나 모임 장소는요? 아드님이 다니던 병원은 어디입니까? 탐정들의 질문에 민혁은 단 하나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고 자신이 남편이자 아빠로서 빵점짜리 인간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탐정들이 난감한 표정으로 돌아간 뒤 민혁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거실의 장식장을 발로 차 부숴버렸는데 유리 파편이 튀어 다리에 박혔지만 육체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민혁은 혹시나 서연이 돌아온 것이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현관으로 달려나갔지만 인터폰 화면에 비친 얼굴은 잔뜩 화가 난 최유라였다. 민혁은 실망감과 동시에 치밀어 오르는 증오심을 느끼며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지만 유라가 대문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유라는 난장판이 된 거실을 보고 잠시 놀라는 듯 했으나 이내 본색을 드러내며 오빠, 이게 다 뭐야? 회사가 망한다는 소문이 진짜야. 내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랑 차는 압류안 당하는 거 맞지? 라며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했다. 민혁은 유라의 그 뻔뻔하고 탐욕스러운 얼굴을 보며 자신이 저런 여자 때문에 서연을 버렸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고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다. 그는 유라에게 다가가 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내 아내와 자식이 사라졌는데 고작 돈 타령이나 하고 있어. 라고 소리쳤지만 유라는 콧방귀를 뀌며 아내는 무슨 이미 이혼 서류 보냈다며 그럼 남남이지. 나한테 화풀이 하지 말고 위자료나 내놔라고 맞받아쳤다. 이성이 끊어진 민혁은 유라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쳤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한 번만 더 얼쩡거리면 그땐 죽여버릴 줄 알아. 라고 짐승처럼 포효했다. 유라는 민혁의 살기 어린 눈빛에 겁을 먹고 욕설을 퍼부으며 도망쳤고 민혁은 쾅하고 문을 닫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었다. 유라와의 관계가 정리되자 그를 둘러싼 고요함은 더욱 무겁게 짓눌려 왔고 그는 이제 정말로 이 넓은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절대적인 고독감에 휩싸였다. 며칠 뒤 의뢰했던 탐정 중 한 명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그는 회장님, 죄송하지만 사모님의 출국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조 여권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 그 수준이 정보기관급이라 저희 능력으로는 추적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보고했다. 민혁은 전화기를 벽에 던져 박살내며 무능한 새끼들이라고 절규했지만 사실은 서연의 치밀함에 대한 공포가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서연은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
민혁의 인생에서 자신의 흔적을 도려내 버린 것이었고, 그것은 그에게 있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민혁은 회사 경영에서도 완전히 손을 떼야만 했는데 주주총회에서 그의 해임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이었고,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회사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모든 권력과 부를 잃고 텅 빈 집에 남겨진 민혁에게 남은 것은 서연에 대한 미친 듯한 집착과 후회뿐이었고, 그는 매일 밤 술에 절어 서연의 환영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서연의 환영을 향해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줘. 시키는 대로 다 할게라고 빌었지만 허공은 대답 없이 차가운 침묵만을 되돌려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혁은 지호의 방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구석에서 지호가 그린 그림 한 장을 발견했는데, 그림 속에는 엄마와 지호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고, 아빠의 자리는 검은 크레파스로 덧칠해져 지워져 있었다. 민혁은 그 그림을 가슴에 품고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자신이 아들에게조차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 사살당하는 고통이었다. 그는 그림을 끌어안고 웅크린 채 지호야.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끊임없이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텅 빈 방 안에서 메아리치며 흩어질 뿐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민혁의 시간은 서연이 떠난 그날에 멈춰 있었고, 그는 폐인처럼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얼굴을 덮었고, 명품 수트 대신 낡은 트레이닝복을 걸친 그의 모습에서 과거에 화려했던 재벌 회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가끔 창밖을 내다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는데, 혹시라도 서연이나 지호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부질없는 기대 때문이었지만 그 기다림은 언제나 절망으로 끝을 맺었다. 민혁은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뼈저리게 느끼며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는데, 그는 이제 서연을 찾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해외의 사립 탐정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고, 태성그룹의 남은 지분을 팔아서라도 자금을 마련해 전 세계를 뒤지겠다고 결심했다. 이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었고, 서연 없이는 자신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남자의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 민혁은 바닥에 흩어진 세계 지도를 내려다보며 붉은 펜으로 서연이 갈 만한 나라들을 하나씩 체크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어디에 숨었든 내가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리고 다시는 놓치지 않아. 그의 낮은 속삭임은 저주처럼 혹은 기도처럼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그의 강박적인 집착을 카운트다운 하듯 똑딱거리고 있었다. 이제 그의 인생 목표는 단 하나, 서연과 지호를 찾아내는 것뿐이었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무의미한 먼지에 불과했다. 태성그룹의 몰락은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그리고 파괴적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속도는 강민혁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었다. 한서연이 떠난 후 처음으로 소집된 임시 주주총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는데, 과거 민혁의 말 한마디에 숨을 죽이던 주주들은 이제 늑대처럼 달려들어 그를 물어뜯을 기세였다. 단상에 선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그가 내뱉는 말들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고, 구체적인 수치나 전략이 결여된 그의 발표는 주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서연이 밤새워 작성해주던 완벽한 시나리오 없이는 민혁은 그저 허우대만 멀쩡한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치욕적인 순간이었다. 주주들의 거센 항의와 야유 속에서 쫓겨나듯 회의장을 빠져나온 민혁은 비서실장에게 서류 뭉치를 집어 던지며 대체 재무팀은 뭘 하고 있는 거야?
자금 흐름이 왜 이 모양이냐고 라고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비서실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회장님, 사실 그동안 자금 유동성 위기가 올 때마다 사모님께서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막아오셨습니다. 저희도 이번에야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사모님이 구축해 놓으신 방어막이 사라지자마자 채권단이 일제히 상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라고 충격적인 보고를 올렸다. 민혁은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서 있었는데 자신이 천재적인 사업 수완으로 해결했다고 믿었던 수많은 위기들이 사실은 아내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율되고 있었다는 진실은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집무실로 돌아온 민혁은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독촉장과 계약 해지 통보서들을 보며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고 그제야 서연이 매일 밤 서재에서 늦게까지 불을 켜고 있었던 이유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그동안 서연이 그저 가계부나 쓰고 있거나 독서를 하는 줄로만 알았지.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배의 키를 잡고 폭풍우를 헤쳐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민혁은 머리를 감싸쥐고 책상에 엎드렸는데 책상 유리 밑에 끼워져 있던 과거 서연과 함께 찍은 사진 속 그녀의 눈빛이 마치 이제 알겠니? 당신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애야라고 비웃는 것만 같아 사진을 뒤집어 버렸다. 그날 저녁 민혁은 도망치듯 회사에서 나와 한남동 자택으로 향했지만 대문 앞에는 이미 붉은색 압류 딱지를 든 법원 집행관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핸들을 쾅쾅 내리쳤지만 차마 차에서 내릴 용기가 나지 않아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숨죽여 울분을 삼켜야만 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했다고 믿었던 부와 명예가 사실은 사상 누각에 불과했으며 그 모래성의 주춧돌을 바치고 있던 것이 바로 한서연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하게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었다. 집행관들이 돌아가고 난 뒤 그는 도둑고양이처럼 담을 넘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붉은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가구들은 마치 피를 흘리는 상처처럼 흉물스러워 보였다. 전기가 끊겨 어두컴컴한 거실을 지나 서연이 사용하던 작은 서재로 들어간 민혁은 휴대폰 플래시 불빛에 의지해 서랍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무언가 서연의 약점이나 그녀가 빼돌린 돈의 행방을 찾고 싶었지만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것은 낡은 가죽 표지에 업무일지 수십 건이었다. 2018년 상반기 경영 전략, 2019년 리스크 관리, 2020년 신규 사업 타당성 분석. 일지들의 제목을 본 민혁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홀린 듯이 2018년도 일지를 펼쳐들었다. 그에는 민혁이 베트남 진출을 성공시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던 해였기에 그는 서연이 도대체 무슨 기록을 남겼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일지를 읽어내려가던 민혁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는데 그곳에는 민혁이 술김에 저지른 실수로 인해 계약이 파기될 뻔했던 상황과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 서연이 상대방 파트너의 부인을 만나 설득하고 마쿠에서 협상을 주도했던 과정이 분단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민혁 씨가 또다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 이대로라면 협상은 결렬이다. 내가 직접 나서야 한다. 자존심 상해할 테니 그에게는 비밀로 하고 서연의 필체는 담담했지만 그 행간에는 철없는 남편을 향한 연민과 답답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려는 처절한 노력이 배어 있었다. 민혁은 일지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주저앉았고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성공신화가 사실은 아내의 치마폭에 쌓여 만들어진 허상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다음 권을 펼칠 때마다 민혁의 자괴감은 깊어만 갔는데 그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려다 무산된 줄 알았던 부실기업 인수건도 사실은 서연이 미리 감사팀을 움직여 막아낸 것이었고
그가 검찰 조사를 받을 뻔했던 횡령건도 서연이 사재를 털어 조용히 메워 넣은 것이었다. 일지 속의 서연은 태성그룹의 진정한 회장이자 수호신이었고, 민혁은 그녀가 만들어준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는 아악하고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고 벽에 머리를 태시며 고통을 느껴보려 했지만 마음속을 파고드는 수치심과 후회는 그 어떤 육체적 고통으로도 상쇄되지 않았다. 민혁은 밤새도록 일지를 읽고 또 읽으며 서연의 흔적을 쫓았는데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가 마지막으로 집어든 것은 가장 최근에 작성된 얇은 노트였다. 그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 이상 경영 전략이나 숫자가 아닌 꾹꾹 눌러 쓴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더 이상은 한계다. 그를 사랑했던 내 마음도 그를 지키려던 노력도 이제는 모두 바닥났다. 지호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이제는 놓아주려 한다. 안녕. 나의 아픈 손가락, 강민혁.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민혁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내렸고 그는 노트를 가슴에 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그것은 단순한 이별 통보가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지탱해 주던 유일한 존재의 포기 선언이었기에 더욱 절망적이었다. 날이 완전히 밝았을 때 민혁은 초췌한 몰골로 서재를 나왔지만 그의 눈빛은 어제와는 달리 기이한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아내를 되찾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지탱해 줄 신을 되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서연아, 네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책임져. 끝까지 책임지란 말이야. 그는 중얼거리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챙긴 것이라고는 서연의 업무 일지들과 그녀의 사진, 그리고 남은 현금 뭉치뿐이었다. 그는 이제 이 집이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님을, 그리고 태성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도 쓰레기통에 처박혔음을 인정하고 오직 서연을 찾기 위한 추적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집을 나서기 전 민혁은 마지막으로 2층 침실을 돌아보았는데 텅 빈 침대 위에 서연이 누워있는 듯한 환영이 보였다가 사라졌다. 그는 헛것을 본 듯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고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채권자들이 그를 발견하고 달려들었다. 강민혁 돈 내놓고 가히 사기꾼아 멱살을 잡히고 옷이 찢기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민혁은 품에 안은 서연의 일지만은 뺏기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것은 이제 그에게 남은 유일한 성경이자 삶의 이유였기 때문이었다. 길바닥에 내동댕이 처진 민혁은 피 묻은 입술을 닦으며 비틀비틀 일어섰고 그를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민혁은 서울의 변두리에 있는 허름한 모텔방에 짐을 풀었는데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은 그가 살아왔던 화려한 세계와는 지옥과 천국만큼이나 차이가 났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벽면에 서연의 사진과 일지에서 오려낸 메모들을 붙이며 자신만의 지휘 통제실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를 병째 들이키며 노트북을 켰고 과거 서연이 언급했던 해외 파트너들, 그녀가 좋아했던 예술가들, 유학 시절 친구들의 명단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며 서연의 행방을 추론하는 프로파일링을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지만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어 마치 귀신에 들린 사람 같았다. 며칠 후 민혁은 서연의 일지 한 구석에 적혀있던 취리히 쿤스트하우스라는 메모를 발견하고 전율했는데 그것은 서연이 평소 가장 가고 싶어 했던 미술관 이름이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스위스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즉시 남은 시계와 보석들을 전당포에 맡겨 비행기 표를 구할 자금을 마련했다. 기다려. 한서연, 내가 간다.
가서 내 무릎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빌어서라도 널 다시 데려올 거야.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흉한 얼굴을 어루만지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을 갈구하는 기생충의 절박함과도 닮아 있었다. 한편 태성그룹은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최유라는 빚쟁이들을 피해 해외로 야반도주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지만 민혁에게는 더 이상 관심 밖의 일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로지 서연을 찾아내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망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지 부조화가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자신이 서연을 만났던 첫 순간을 떠올렸다. 대학 도서관에서 책을 읽던 그녀의 지적인 모습에 반했던 순수했던 청년 강민혁은 이제 죽고 없었고, 욕망과 후회로 얼룩진 괴물만이 남아 그녀를 쫓고 있었다. 공항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며 민혁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한국에서의 삶은 철저하게 실패했고 남은 것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그는 일지 속에 끼워져 있던 지호의 돌잔치 사진을 꺼내보며 아빠가 곧 갈게. 우리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속삭였지만 그의 손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구름 위로 솟아오른 비행기 안에서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꿈속에서 그는 다시 태성그룹의 회장이 되어 있었고 서연은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났을 때 마주할 현실은 차가운 기내식과 불확실한 미래뿐이라는 것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강민혁이라는 인간을 송두리째 바꿔놓기에 충분히 긴 세월이었는데,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태성그룹의 젊은 회장은 이제 유럽의 뒷골목을 배회하는 초라한 중년의 동양인 남자로 전락해 있었다. 그는 런던의 낡은 호스텔과 베를린의 저렴한 민박집을 전전하며 서연의 흔적을 쫓았고, 그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과 품위마저 모두 닳아 없어진 지 오래였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과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계절에 맞지 않는 낡은 트렌치코트는 그를 마치 불황자처럼 보이게 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서연을 찾아야 한다는 광기 어린 집착으로 번들거리고 있어 주위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그는 매일 밤 서연의 낡은 업무 일지를 성경처럼 읽으며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나마 서연과 지호를 만나 용서를 비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자 삶을 지탱하는 동력이었다. 가져온 자금이 거의 바닥나고 하루 한 끼를 샌드위치로 때우며 버티던 어느 날, 민혁은 자신이 고용한 마지막 사설 탐정인 프랑스인 르노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게 되었다. 미스터 강, 당신이 찾던 사람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파리의 예술계에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스텔라 한이라는 큐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녀의 프로필 사진을 보낼 테니 확인해 보십시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첨부 파일을 열었고, 화면에 뜬 흐릿한 사진 속 여성을 보는 순간 심장이 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사진 속의 여성은 짧게 자른 단발머리에 세련된 뿔테에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입가에 맺힌 특유의 차분한 미소와 우아한 목소는 그가 뼈에 사무치도록 그리워하던 아내 한서연이 틀림없었다. 민혁은 즉시 짐을 싸서 파리행 야간 열차에 몸을 실었는데,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칠흑 같은 어둠이 마치 자신의 지난 과거처럼 느껴져 가슴이 먹먹해져 왔다. 그는 열차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경악했는데, 거울 속에는 늙고 병든 패배자가 서 있었고, 과연 이 모습으로 서연 앞에 설 수 있을지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그녀의 눈을 보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는 열망이 수치심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면도기를 꺼내 거친 수염을 밀었고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거울 속의 베란 눈동자는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파리 북역에 도착한 민혁은
탐정이 알려준 주소지인 말의 지구의 한 고급 갤러리로 향했는데 그곳은 파리의 네로라 하는 예술가들과 부호들이 모이는 화려한 장소였다. 갤러리 입구에는 스텔라 한 기획, 초대전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입장을 기다리는 줄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서 있었다. 민혁은 초대장이 없었기에 입구 근처의 가로수 뒤에 몸을 숨기고 하염없이 갤러리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는데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과거 자신의 삶을 떠올리게 하여 더욱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차가운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자리를 뜰 수 없었고 빗물에 젖은 코트 자락을 움켜쥐며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갤러리 앞 도로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고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자 눈부시게 하얀 정장을 입은 여성이 차에서 내렸다. 민혁은 숨을 멈추고 그녀를 응시했는데 그녀는 다름 아닌 서연이었고 3년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당당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과거 민혁의 그늘 아래서 무채색의 옷만 입던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빛을 발하는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가 갤러리 관계자들과 불어로 유창하게 대화를 나누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자 민혁의 가슴은 난도질 당하는 듯한 통증을 느꼈는데 그것은 자신이 그녀에게 단 한 번도 주지 못했던 자유와 행복의 미소였기 때문이었다. 서연의 곁에는 말쑥한 정장을 입은 귀여운 소년이 함께 있었는데 민혁은 단번에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 지호임을 알아보고 입을 틀어막으며 오열했다. 훌쩍 자란 지호는 더 이상 아프거나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으며 엄마의 손을 잡고 밝게 제잘거리는 모습이 구김살 하나 없는 천사 같았다. 지호가 서연을 올려다보며 무언가 말하자 서연이 허리를 숙여 아이의 눈을 맞추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는데 그 다정하고 평화로운 광경은 민혁이 그토록 꿈꾸던 가족의 모습이었으나 정작 그 그림 속에 자신의 자리는 없었다. 민혁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더러운 손이 아이의 깨끗한 옷을 더럽힐까봐 차마 발을 떼지 못했다. 갤러리 안으로 들어가는 서연과 지호의 뒷모습을 보며 민혁은 유리창 너머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훔쳐보는 관찰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갤러리 안은 따뜻한 조명과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서연은 파리의 저명 인사들 사이에서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전시를 소개하고 있었다. 민혁은 그제야 서연이 태성그룹이라는 좁은 우물 안에서 자신의 재능을 썩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그녀의 날개를 꺾어 새장에 가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 있었고 민혁은 차가운 빛 속에 서서 유리창에 손을 댄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때 갤러리 안에서 서연이 문득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는데 여자의 직감인지 아니면 민혁의 간절한 시선이 닿은 것인지 그녀의 눈길이 민혁이 숨어있는 가로수 쪽을 향했다. 민혁은 화들짝 놀라 몸을 더 깊숙이 숨겼지만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고 혹시라도 그녀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아니 차라리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모순된 감정에 휩싸였다. 서연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곁에 있던 신사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시 대화에 집중했고 민혁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깊은 절망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에게 강민혁이라는 존재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망령일 뿐이며 그녀의 완벽한 현재의 티끌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었다. 전시회 오프닝 행사가 끝나갈 무렵 민혁은 용기를 내어 갤러리 입구로 다가갔지만 덩치 큰 보안 요원이 그를 가로막으며 초대장이 없으면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색을 보니 이곳에 어울리는 분이 아니군요. 라며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를 밀쳐냈다. 민혁은 제발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안에 제 아내와 아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얼굴만 보고 갈 겁니다라고 비굴하게 애원했지만 보안 요원은 코웃음을 치며 그를 거칠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진흙탕의 나딘구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했지만 민혁은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갤러리 문틈으로 보이는 서연의 모습을 눈에 담으려 발버둥 쳤다. 밤이 깊어 행사가 모두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씩 돌아가자 서연과 지호가 갤러리를 나왔는데 비는 그쳤지만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서연은 지호의 옷깃을 여며주며 대기하고 있던 차에 태우려 했고 바로 그 순간 민혁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며 떨리는 목소리로서 서연아라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3년 만에 입 밖으로 내뱉는 그 이름은 낯설면서도 사무치게 그리운 단어였고 그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바람에 실려 서연의 귀에 희미하게 닿았다. 서연은 차문을 열다 말고 멈칫하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는데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남루한 남자를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 듯 경계하는 눈빛이었으나 이내 그 남자의 눈이 지호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그가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민혁이 기대했던 놀라움이나 동요 대신 차갑게 가라앉은 침묵만이 감돌았고 그녀는 지호를 재빨리 차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고 민혁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시선은 너무나 냉정하고 고요해서 민혁은 마치 발가 벗겨진 채 얼음판 위에 선 듯한 기분이 들었다. 민혁은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그를 내려다보듯 바라보았다. 서연아, 나야, 민혁이, 강민혁. 그는 울먹이며 자신의 이름을 말했지만 스스로 말하고도 그 이름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 말끝을 흐렸다. 알아요. 하지만 내가 알던 강민혁 회장은 이미 죽었어요. 내 기억 속에서도 그리고 법적으로도. 서연의 목소리는 파리의 밤 공기보다 더 차갑고 건조했으며 그 말은 민혁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망쳤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지호도 아빠가 필요하잖아. 민혁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구두 끝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며 그의 손길을 거부했다. 지호에게 필요한 건 아빠라는 이름의 허울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이에요. 당신은 그걸 줄 수 없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지호와 나는 당신 없이도 충분히, 아니 당신이 없어서 비로소 완벽하게 행복해요. 그녀의 말은 잔인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고 민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때 차 안에서 지호가 창문을 내리고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라고 물었는데 민혁은 고개를 들어 아들의 얼굴을 보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민혁을 등지고 서서 차창을 가리며 지호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니야. 길을 잃으신 분 같아. 엄마가 금방 알려드리고 갈게. 문 닫고 있어라고 말했다. 민혁은 자신의 존재가 아들에게 길 잃은 낯선 사람으로 규정되는 것을 들으며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감히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아들의 기억 속에서조차 이미 지워진 존재였던 것이다. 서연은 다시 민혁을 돌아보며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지 않고 대신 수첩을 찢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녀의 변호사 연락처였다. 이곳은 내 직장이고 내 생활 터전이에요. 더 이상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돌아가세요. 할 말이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 하세요. 물론 할 말이라는 게 남았다면 말이죠. 그녀는 종이를 민혁의 앞에 떨어뜨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다. 차가 출발하고 멀어지는 붉은 미등을 바라보며 민혁은 진흙탕 속에 무릎 꿇은 채 멍하니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빗물에 젖어 번져가는 글씨는 마치 그의 눈물처럼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서연의 단호한 의지는 명확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찾아온 것은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 파괴해버린 과거의 시간들이었으며 그 시간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는 잔인한 진리를 파리의 밤하늘 아래 홀로 남겨진 민혁의 등 위로 싸늘한 달빛만이 비치며 그의 깊은 그림자를 더욱 길게 드리우고 있었다. 파리의 차가운 빗줄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몽마르트 언덕 아래의 낡은 호스텔 방에서 눈을 뜬 강민혁은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밀려오는 비참한 현실을 다시금 마주해야 했다. 어젯밤 서연에게서 받은 젖은 종이 조각은 베개 옆에 말라 비틀어진 채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적힌 변호사의 전화번호는 마치 그에게 남은 유일한 동아줄이자 동시에 목을 조르는 올가미처럼 보였다. 민혁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는데 깊게 패인 주름과 초점 잃은 눈동자는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젊은 재벌 총수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망가져 있어 스스로도 소스라치게 놀랄 지경이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긁어모아 찬물로 세수를 하고 덥수룩한 수염을 정리하며 오늘은 짐승처럼 울부짖는 대신 인간으로서 서연과 마주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서연이 운영하는 갤러리 근처에 노천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차가운 에스프레소 한 잔을 시켜놓고 하염없이 갤러리 입구를 주시하며 그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파리의 가을 햇살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여유로웠지만 오직 민혁만이 흑백 영화 속의 인물처럼 주변 풍경과 섞이지 못한 채 고독의 섬에 갇혀 있었다. 정오가 조금 지났을 무렵 갤러리 문이 열리고 서연이 직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나왔는데 그녀의 모습은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기품이 넘쳤고 주변의 공기마저 우아하게 만드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민혁은 심장이 한는 듯한 긴장감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차마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먼발치서 그녀의 동선을 눈으로 쫓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서연은 우연히 시선을 돌리다 카페 테라스에 서 있는 민혁을 발견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어젯밤처럼 차갑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반가움이 담긴 것도 아닌 마치 길가에 놓인 오래된 동상을 바라보는 듯한 건조한 시선이었다. 그녀는 잠시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천천히 민혁이 있는 쪽으로 걸어왔는데 그녀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민혁은 숨이 막혀오는 압박감을 느꼈다.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선 두 사람 사이에는 3년이라는 시간의 강물뿐만 아니라 다시는 건널 수 없는 감정의 심연이 가로놓여 있었고 그 침묵은 주변의 소음마저 집어삼킬 듯 무거웠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어 변호사에게 연락하지 않고 여기서 뭐 하는 거죠? 또 억지를 부리러 왔나요? 라고 물었고 그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해서 오히려 민혁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민혁은 떨리는 손을 테이블 아래로 감추며 아니야. 억지 부리러 온 게 아니야. 그냥 너랑 제대로 대화를 하고 싶었어. 3년 전 그날 내가 듣지 않았던 너의 이야기를 이제라도 듣고 싶어서 라고 힘겹게 말을 꺼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녀가 떠난 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지를 횡설수설 늘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그의 고해성사를 듣고 있을 뿐이었고 그 어떤 감정적 동요도 보이지 않아 민혁의 마음을 더욱 타들어가게 했다. 민혁은 말을 마치며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 시작하자는 게 아니야. 적어도 지호에게 아빠로서 사과할 기회라도 라고 애원했지만 서연의 눈빛은 단호하게 그를 거부하고 있었다. 서연은 긴 한숨을 내쉬며 민혁 씨, 당신은 여전히 당신 생각만 하고 있네요. 당신의 후회, 당신의 사과, 당신의 기회. 그 모든 문장의 주어는 여전히 당신이에요 라고 냉정하게 지적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식은 커피를 바라보며 내가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당신을 미워해서 떠난 게 아니었어요.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더 이상 그 어떤 기대도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더군요. 나는 지금 당신이 밉지 않아요. 그저 내 인생과 아무 상관없는 타인으로 느껴질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비수보다 더 날카롭게 민혁의 가슴을 후벼 팠고 차라리 뺨을 때리거나 욕을 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잔인한 형벌이었다. 지호를 보여달라고요. 그 아이는 당신이 준 상처를 치유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아빠가 왜 자신을 보러 오지 않는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묻던 아이가 이제야 비로소 안정을 찾고 웃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당신의 그 죄책감을 덜자고 아이의 평온을 다시 깨뜨리라고요. 그건 아빠가 할 짓이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모성애와 단호함은 민혁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민혁은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는데 그녀의 말이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고 자신의 욕심이 아이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정말 미안해. 라고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그 사과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내 지폐 몇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민혁의 커피값이었고 그 행동은 민혁에게 있어 사형 선고와도 같은 모욕이자 마지막 배려였다. 이걸로 계산해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돌아가세요. 당신이 진심으로 우리를 위한다면 우리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의 역할이에요. 서연은 미련 없이 등을 돌려 갤러리 쪽으로 걸어갔고 햇살을 받으며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눈부시고 당당해서 민혁은 감히 잡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는 서연이 남긴 지폐를 바라보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붐비는 파리의 거리 한복판에서 소리 없이 오열하며 자신의 완전한 패배를 받아들였다. 그날 이후 강민혁은 파리를 떠나지 않았지만 서연과 지호의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인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억누른 유일한 선택이었다. 그는 멀리서 갤러리의 불빛을 바라보거나 지호가 다니는 학교의 교문이 보이는 공원 벤치에 앉아 먼발치서 아이의 웃는 모습을 훔쳐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아이가 친구들과 뛰어놀며 환하게 웃을 때마다 민혁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동시에 자신이 없어야 아이가 행복할 수 있다는 잔인한 역설을 뼈저리게 확인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이 소유가 아니라 희생임을 깨달았지만 그 깨달음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하고 영원한 고독이었다. 에필로그 5년 후 서울의 어느 허름한 고시원. 좁은 방 한켠에 놓인 낡은 TV에서는 세계적인 여성 리더들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스텔라 한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예술계와 경영계를 넘나들며 활약하고 있는 한서연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녀는 5년 전보다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면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어느새 훌쩍 자라 청소년이 된 지호가 첼로 케이스를 메고 듬직하게 서 있었고 두 모자의 모습은 누가 봐도 완벽하고 행복해 보였다. 인터뷰어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라고 묻자 서연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방송을 보고 있는 남자는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마치고 돌아온 강민혁이었는데 그의 손은 거칠게 트고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 더 이상 과거의 귀공자 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컵라면을 먹다 말고 멍하니 화면 속의 서연을 응시했는데 그의 눈가에는 회한인지 기쁨인지
모를 눈물이 고여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태성그룹은 이미 공중분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강민혁이라는 이름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지 오래였지만 그는 화면 속의 두 사람을 보며 역설적이게도 살아갈 이유를 찾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버린 보석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 지켜보는 관객으로서 평생을 어둠 속에 숨어 그녀의 빛을 동경하며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다.